누군가는 길을 따라 걷고 누군가는 길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같은 길을 다시 찾아갑니다. 어떤 길은 누군가의 여정이었고 어떤 길은 오랜 기다림이었으며 또 어떤 길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펼쳐 그 길 위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작가가 남긴 흔적을 따라 책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책이 안내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책과 함께하는 시간, 고니와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잃는 풍경 한철이입니다. 첫 곡은 마크 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걷기와 책 목록 36권 중 나머지 16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네, 명단은 순례길학교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해 볼까요? 21번째 책은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이권우 작가의 여행자의 서재입니다. 이 책은 여행과 책을 결합하여 여행을 통해 역사, 문화,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험을 다룹니다. 여행을 통해 자유와 평등, 다양성을 배우고 사유하는 과정을 강조하죠. 저자는 여행 중에 읽은 다양한 책과 함께 경험한 이야기를 엮어서 독자가 직접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을 읽으며 해초의 여정을 따라가며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기도 하고 미국 에팔레치아 트레킹 여행기를 쓴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을 따라가며 산길의 철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의 책마을을 거닐며 자유와 평등, 다양성을 배우고 김호동 교수의 황하에서 천산까지를 읽으며 광활한 실크로드를 함께 걷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행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여행을 떠나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일상에 지친 독자들에게 여행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여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네, 굉장히 생동감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2번째 책은 이단북스에서 나온 김병두 작가의 문학을 따라 영국의 길을 걷다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낭만적인 문학,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북잉글랜드 횡단 도보 여행 일기입니다. 대학 시절 영문학을 전공한 저자는 워즈워스의 수선화와 무지개를 호수지구에서 만나고 해돋꽃으로 뒤덮인 광활한 황야지대에서는 샬럿 브론테의 황야를 노래하는 시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을 마주합니다. 이처럼 저자의 여정을 따라 코스트 투 코스트 웨인 라이트 길을 영문학을 따라 걸어봅니다. 영문학을 따라 걷는 영국의 길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23번째 책은 복복서가에서 나온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출간 당시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여행서적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6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그의 특별한 독서적 사유와 치밀한 문장력으로 여행과 일상을 탐구하는 매혹적인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과 삶,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여행은 자신의 감각을 열고 새로운 환경 속에 스스로 변화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반복이 여행처럼 느껴질 때 여행이 일상이 되고 삶 자체가 모험이 된다는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24번째 책은 반비 출판사에서 나온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입니다. 이 책은 걷기를 통해 철학적,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 철학, 정치,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개인적 경험과 탐색을 바탕으로 걷기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걷기를 정신적, 철학적, 성찰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걷기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합니다. 걷기와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걷기를 통해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철학적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걷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18, 19세기까지 걷기가 자리 잡는 과정을 여행문화, 보행문화 등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도시와 걷기에서는 20세기 이후 도시에서 걷기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하고 공적 공간과 걷기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위기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에서 걷기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살펴보고 걷기의 미래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25번째 책은 에세이 출판사에서 나온 정경석 작가의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입니다. 순례길학교 고문이신 정경석 작가의 책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 책은 제주 올레길로부터 시작된 걷기 열풍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마다 여러 가지 길이 생겼죠. 둘레길, 나들길, 마실길, 바웃길 등이요. 이런 정겨운 이름을 붙인 트레킹 코스들을 따라 걷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책은 여행지에 대한 객관적인 안내서가 대부분이지만 이 책은 작가가 직접 길들을 다니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느끼는 삶의 기쁨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26번 책은 눌민 출판사에서 출간한 강주원 작가의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입니다. 순례길학교의 상징 중 하나인 평화의 길과 연관이 있는 책이지요. 이 책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구소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간적 관점을 탐구합니다. 즉, 압록강과 두만강이 중국, 한국, 조선족, 북한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죠. 코로나19 이후 다시 방문한 한반도 접경 지역 및 DMZ에서의 경험과 변화된 환경을 분석합니다. 군사분계선, 남북한 관계, 민족 정체성, 접경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 등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국경 지역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남북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경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현실화될 때 가능한 것이니까요. 순례길학교에서는 2025년 올해 초부터 걷는 자의 수도 인천 원점 석포식을 평화의 길이 시작되는 강화도 제적봉 평화전문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며 걷는다면 더 의미 있는 길 걷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27번째 책은 살림터에서 나온 이돈삼 작가의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입니다. 순례길학교의 상징 중 하나인 희망의 길과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걸었던 조선 수군 재건로 50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후퇴하면서 조선 수군을 재건했던 길을 따라가며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합니다. 1597년 남해안에 전라 경상 지역을 연결하는 경로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당시 겪었던 전쟁 상황과 그의 전략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조선 수군 재건로를 따라가면서 이순신의 고민, 조선 수군의 부활 과정,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전쟁의 흔적을 현장감 있게 전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조선 수군의 재건 과정과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직접 걸으며 느끼는 살아있는 역사 체험을 제공합니다. 조선 수군 제권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과 전략이 녹아있는 역사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순례길 학교에서도 이 길을 다시 가보았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28번째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박정재 작가의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 교수진의 명강의를 엮은 서가 명강 시리즈 중 하나로 기후위기와 지구환경을 주제로 한 인류세 수업을 다룹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방식과 그 결과를 역사적, 과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기후변화, 고기후학, 환경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재해석하며 인문학과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구와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에게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역사 속에서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를 지나 인간은 지구와 모든 생태계 존재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책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를 통해 기후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29번째 책은 율리시즈 출판사에서 나온 정은영 작가의 잊혀진 나라 가야 여행기입니다. 520년간 존재했지만 역사에서 잘 조명되지 않은 가야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했던 가야는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유적과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저자는 3년간 대한민국 곳곳을 답사하며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며 기록했습니다. 가야와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과 고고학적 연구, 유물 분석, 문화적 연계성을 살펴보며 가야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지난해 말 순례길 학교에서 가야 순례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 책을 읽고 다녀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식상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유홍준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정말 책을 읽고 답사를 가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여실히 느껴보았습니다. 30번 책은 책문 출판사에서 출간한 허우범 작가님의 삼국지 기행입니다. 이 책은 나관중이 정리한 삼국지의 현장을 둘러보며 정리한 답사기로 작품 속 영웅들이 활약을 펼쳤던 중국 곳곳을 소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저자는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며 삼국지를 보다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역사적 고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삼국지에 가미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철저히 살피고 정사와 연의를 비교해 실어서 독자들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술술 읽힙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와 나라, 정치, 인간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랄까요? 순례길 학교에서 허우범 교수와 함께 진행하는 삼국지 순례길 답사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미와 교양을 추구하는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20여 년간 중국 삼국지 현장을 돌아보며 쌓인 경험과 연륜이 녹아있는 고품격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번 책은 푸른 향기 출판사에서 나온 최상희 작가의 시코쿠를 걷는 여자입니다. 이 책은 일본 시코쿠 섬에 1200km를 걸으며 경험한 여정을 기록한 여행 에세이입니다. 시코쿠는 일본 4개의 섬 중에서 가장 작지만 바다와 산을 끼고 88개의 사찰을 도는 순례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순례길을 선택했습니다. 45일 동안 20kg의 배낭을 메고 걸으며 여행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걸으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여행과 순례는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코쿠 순례길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는 길입니다. 저희 순례길 학교에서도 2023년 시코쿠 순례길 첫 답사여행을 시작으로 매년 답사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삶과 죽음과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코쿠라는 섬이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또 가고 싶어지는 곳으로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32번 책은 주류성 출판사에서 나온 이송래 외 여러 작가들이 쓴 도레인의 고고학과 역사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800년경부터 서기 600년경까지 14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동한 사람들, 기술, 문화의 흐름을 다룹니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레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동과 일본 사이에서의 영향력을 연구합니다. 도레인은 한반도와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의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벼농사, 금속기술, 불교, 문화, 사회제도 등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도레인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일본 고대 문헌에서는 도레인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고고학적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그들의 흔적을 복원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은 오랜 기간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옴을 알 수 있고 도레인은 일본 고대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고학적 연구와 역사적 기록을 통해 도레인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례길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곤지왕 순례길 답사여행을 할 때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네, 33번은 북하우스에서 나온 손민호 기자의 제주 오름 기행입니다. 이 책은 제주의 오름을 15년간 탐방하며 기록한 여행 에세이로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저자는 제주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40곳의 오름을 선정해서 탐방하며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제주의 원시적이고 신비로운 자연을 조명하며 제주의 문화와 역사까지 탐색합니다. 기존의 제주 여행 가이드북과는 차별화된 깊이 있는 서술과 감성적인 접근이 특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오름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제주 자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여행이 아니라 천천히 걷고 관찰하는 방식의 여행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자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34번째 책은 사오 출판사에서 나온 강희정, 김종호 외의 작가가 쓴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입니다. 방콕, 하노이부터 치앙라이, 덴파사르까지 13개 도시로 떠나는 역사 기행책입니다. 동양의 베니스, 몰라카부터 저항의 도시인 하노이까지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남아시아를 조명합니다.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우리가 흔히 관광지로만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흐름과 현대적 의미를 깊이 탐색합니다.
저자들은 7개 나라에서 고른 13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자의 시선으로 거리 풍경, 건축물,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서 동남아시아의 복잡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여행 입문서로서 동남아를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35번째 책은 이매진 출판사에서 나온 손호철 작가의 까미노 데 쿠바입니다. 쿠바 혁명 60주년을 기념하여 쿠바의 역사적 여정을 따라가는 여행서입니다. 1959년 1월 1일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이끈 혁명은 쿠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과 베트남이 선택한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쿠바의 60년을 뒤집으며 쿠바의 역사적 현장과 현실을 탐방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로드 트래블러 형식으로 쿠바 곳곳을 여행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길, 즉 까미노 데 쿠바를 따라갑니다. 혁명과 정치뿐만 아니라 쿠바의 문화, 예술, 사람들의 삶을 생생한 사진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쿠바 혁명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알 수 있고 혁명의 길을 따라가며 쿠바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쿠바는 여전히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세계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번째 책은 진원 출판사에서 나온 이지숙 작가의 너덜공 달마고도입니다. 이 책은 자연과 길, 그리고 저자의 깊이 있는 언어적 미감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은 달마고도라는 특색 있는 길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저자의 직관과 통찰을 언어적으로 풀어냅니다. 너덜공, 돌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길을 말하는데요. 이 너덜공의 풍경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학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저자의 수필은 독자에게 자연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걷기 명상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특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지숙 작가는 아시다시피 순례길 학교 회원입니다. 이 학교에서 같이 길을 걸으며 기행문을 쓰시는 작가인데요. 이 책도 예전에 순례길 학교 회원들과 같이 길을 걸으며 썼던 것을 토대로 해서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2주에 걸쳐 순례길 학교에서 선정한 도서 목록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노래 듣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벤입니다. 이제 36권의 책 소개는 모두 마쳤고 오늘은 36권 중에 강주원 작가의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라는 책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 DMZ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면 이라는 부분인데요. 작가가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무엇을 과연 궁금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 DMZ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약 3년 전 과거의 일이 되던 2021년 10월 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남북 관련 소식이 뜸하던 때였다. 통일부에서 로마서 DMZ 철조망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했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계속 접했다. DMZ 철조망이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됐다고 했다. 1989년에 허물어진 베를린 장벽이 겹쳐 보였다. 조각난 장벽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기념화돼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 파주 도라산역에서 그 일부분이 전시된 것을 본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가 반가웠다.
2021년 10월 26일자 SMB 뉴스에서 통일부는 로마성 이냐시오 성당에서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 철조망이 평화의 상징인 십자가로 재탄생되는 것처럼 한반도 역시 분단에서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 준비를 몰랐던 나의 게으름을 자책했다.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다.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녹였다는 것은 그 철조망을 철거했다는 것이다. 그처럼 중요한 장면이라면 뉴스에 나왔을 텐데 어쩌다 놓친 것일까?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했을까? 질문이 이어졌다. 너무 앞서 생각한 것일까? 아마도 철거, 그러니까 허문 것이 아니고 단순 교체 후 생긴 철조망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기사들을 찾아봤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2021년 10월 30일자 이 데일리에 실린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하나로 갈라놓는 250km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철조망의 일부를 철거했는데 그 녹슨 철조망이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십자가로 변신했다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1일자 한겨레 신문에서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의 가장 큰 상징은 휴전선의 철조망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도했다. 기사를 검색할수록 감동은 물음표로 바뀌었고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의 일부를 철거했다는 표현에 순간 고개를 저었다. 이는 군사분계선에 철조망이 있다는 뜻이다. 군사분계선이자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는데 아마도 발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실수했을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기사에는 평화의 십자가를 만든 프로젝트 기획자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는 휴전선의 철조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의문은 확신으로 돌아섰다. 왜 기자와 기획자는 평화의 십자가와 관련해 군사분계선 혹은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고 착각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해졌다. 이를 풀기 위해서 우선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DMZ 철조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기사는 평화의 십자가에 의미 부여를 할 뿐이었다. DMZ 철조망, 그 출처에 대해서 나처럼 궁금해하는 독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2021년 10월 29일 이 데일리에서는 DMZ에서 임무를 다한 폐철조망을 소재, 2021년 11월 1일자 한겨레에서는 휴전선 폐철조망인데 수거하는 것을 입찰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그 철조망을 갖다가 십자가로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라고 보도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도대체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는 DMZ 어디에 있던 철조망으로 만든 것일까? 다만 평화의 십자가는 DMZ에서 임무를 다한 폐철조망이라는 단서를 얻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DMZ 철조망을 수거하고 입찰을 통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DMZ 철조망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져 동서로 뻗은 남방한계선 철조망을 철거했다고 추론해봤다. 100번 양보하기로 했다. 그래, 남방한계선 철조망도 DMZ 철조망이다. 이렇게 평화의 십자가 기획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마무리하고자 했다. 단지 철조망을 교체가 아니고 철거하는 작업은 남북관계에서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런 모습을 현장과 TV에서 보지 못한 나만의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미련은 이어졌다. 2021년 초겨울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는 어느 위치에 있는 남방한계선 철조망을 철거해서 만든 것일까? 한 달이 넘도록 이 궁금증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한 번씩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곤 했다. 그러다가 실마리를 발견했다. 2021년 10월 26일자 KTV 국민방송 보도자료에서 철조망 평화가 되다는
우리 군이 노후화된 해안 철책선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DMZ의 철조망을 녹여 136개의 십자가로 만든 작품의 전시회입니다. 라고 보도되었다. 위 기사와 함께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맞춰봤다. 평화의 십자가는 동해안 쪽의 남방한계선 철조망으로 제작됐을 것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알게 됐고 연달아 통일부의 방송 매체인 유니TV의 똑같은 영상도 봤다. 제목은 DMZ 철조망 평화가 되다 이다. 초반부의 자막을 따라 읽으면서 다시 뭉클했다. 한반도엔 언제 봐도 마음을 후벼 파는 풍경이 있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른 철조망은 두 겹으로 꼰 철사 사이에 작은 칼날들을 품고 있습니다. 250km에 걸쳐 촘촘히 박힌 약 5천만 개의 강철 가시가 무언의 위협을 합니다. 남과 북은 이 양쪽의 두 나라로 살아갑니다. 문득 마음속에 물음표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미 평화로운 이 땅에 철조망은 왜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DMZ 철조망을 녹여 십자가로 만든 프로젝트는 그 아픈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철조망은 왜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라는 대목에서 멈춤을 눌렀고 돌려봤다. 이번에도 이상했다. 도입부 영상은 남방한계선 철조망을 담고 있었다. 휴전선 주변이 아니었다. 그런데 남과 북은 이 양쪽의 두 나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 남방한계선 양쪽은 휴전선 남쪽과 민통선 이북 지역이다. 상식적으로 양쪽의 두 나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는 휴전선을 보여줘야 한다. 내가 아는 휴전선과 남방한계선의 위치로 본다면 앞뒤가 안 맞는 영상과 표현이었다. 다음으로 DMZ 철조망을 녹여 십자가로 만든 프로젝트는 그 아픈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오자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그럼 DMZ 철조망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 순간 영상 속 제목이 등장했다. DMZ가 빠진 철조망, 평화가 되다였다. 그 이후 DMZ라는 단어는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영상의 중반부는 이산가족의 아픔, 평양 시내, 전 유엔 대사의 연설, 2018년 동계올림픽,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는 장면, 평양 공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DMZ 내에서 남북의 군인이 만나는 모습 등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약 4년의 남북관계를 함축한 기록이었다. 후반부는 평화는 지금 여기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평화를 찾고 있었나요? 어디까지 갔었나요? 무엇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했나요? 철조망을 십자가로 만드는 프로젝트, 그 뒤에는 평화를 향한 깊은 고민과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프로젝트 과정을 설명해줬다. 화면에는 이어서 동해안이 등장했다. 정확히 옮기면 카메라 렌즈는 북쪽이 아닌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철조망이 어디서 철거됐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하나의 물음표는 영상의 끝부분에서 허무하게 해결됐다. 평화의 십자가를 만든 철조망 고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를 그대로 옮겼다. 아름다운 바닷가를 국민 품에 돌려주는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으로부터 노후된 철조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시 DMZ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영상 내용을 정리해봤다. 초반부에는 휴전선과 설명된 설명을 하면서 남방한계선 주변 장면을 보여준다. DMZ 철조망의 의미를 부여한다. 후반부에는 다르게 다룬다. 평화의 십자가를 만든 철조망 출처인 동해안이 등장한다.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으로부터 노후된 철조망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유튜브로 검색될 때와 영상 속에서의 제목이 다르다. 하나는 DMZ 철조망이다. 다른 하나는 그냥 철조망이다. 이처럼 영상 앞뒤의 내용과 장면 그리고 제목이 엇갈림에 고개를 젓다가 위에 문구인 군 경계 철책을 검색창에 넣었다. 올해
2021년 철거되는 군 경계 철책은 고성과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5개 시군에서 37개 구간 38km에 이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72억 원을 들여 강원도 동해안에서 철거한 철책은 92km, 올해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모두 130km 철책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올린 영상의 후반부와 위의 기사를 연결해봤다.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는 DMZ 철조망이 아니고 동해안 군 경계 철책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를 만든 철조망 고향은 또 있었다. 로마에서 전시회를 한 지 50일이 지난 후에 보도된 내용이다. 2021년 12월 15일자 경인일보에서 김포와 강원 고성의 철책으로 십자가 제작을 주관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다음 내용을 덧붙였다. UN 가입국들에 전해질 예정이다. 이 대목에서 읽기를 멈췄다. 이들 나라에 보낼 때 뭐라고 설명할까? 평화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물음표로 바뀌어 철조망 고향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가 난감해졌다. 평화의 십자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표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고민에 빠진 내게 어떤 이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연구자로서 국가가 후원한 작품과 그 의도에 지나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일까? 계속되는 딴지는 이렇다. 한국사에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는 기획자의 잘못된 표현이 그대로 반복해서 기사화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고 바로잡지 않는다.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는 DMZ 철조망으로 만들었다고 틀리게 표현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한국 사회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상황을 살펴봤다. 평화의 십자가가 경기도 김포와 강원도 고성의 철조망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나중에 기사화됐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올린 영상에서는 분명 성격과 탄생 배경이 다른 동해안 군 경계 철조망으로 제작했음을 보여줬다. 이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를 휴전선 철조망 혹은 DMZ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는 오보가 여전히 검색되고 읽히는 한국 사회다. 개인의 작품도 아니고 정부와 기업이 기획 제작한 작품인데 말이다. 후대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자와 후자 중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질문은 계속된다. 2006년에 시작한 동해안 군 경계 철조망의 철거는 진행 중이다. 2022년 5월 내가 본 양양과 속초 등의 해변 곳곳의 철조망이 그 자리에 그대로다. 16년 남짓한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철조망은 쉽게 철거될 수 없는 대상이다. 2021년 전후 몇 년째 평화를 그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동해안 군 경계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도 의미는 있다. 그 철조망도 분단의 산물이다. 그러나 왜 과대 포장을 한 것일까? 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일까?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으나 한국 사회엔 철조망이 많다. 남방한계선 철조망 일부를 교체해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었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임진각 앞에 있는 민통선 철조망을 철거해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들 철조망을 교체 혹은 철거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일까? 이는 분단이 만들어온 어떤 사고와 인식의 지형도를 보여주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영상에는 평화의 십자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 마음속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 하지만 나에게 평화의 십자가는 한국 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버린 편견, 상상 속의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간이 우선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굳어버린 분단사고를 지우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가 평화로 걸어갈 길이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휴전선 철조망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걷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국 사회에는 어떤 시간과 작업이 필요할까.
기획 의도에서 상정한 마음속의 철조망이 아닌 현실의 철조망도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동해안 군 경계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다음으로 민통선 철조망, 그 다음으로 남방 한계선 철조망의 일부분이라도 철거해 평화의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는 기획 단계부터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기회와 무대를 만들면 좋겠다. 평화의 길은 함께 걷는 것이 아닐까. 나는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2021년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북이 겪은 분단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져 68 더하기 68 평화를 이룩한다는 의미로 평화의 십자가를 136개 전시했다. 앞으로 민통선과 남방한계선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가 더해져 함께한다면 평화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작은 소망을 키워본다. 최종적으로 휴전선 1292개 말뚝으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 날을 꿈꾼다. 네, 조금 길지만 굉장히 여운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주에 걸쳐 순례길 학교에서 선정한 도서 목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같이 다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지요. 네, 제가 책을 선정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책과 더불어 걷기의 철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대략적으로라도 전 세계 여행 기록을 넣어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걷기와 책 또는 순례길 같은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선정해서 읽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순례길 학교 단톡방을 통해 어떤 책을 읽고 이야기할지를 미리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초대 손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인터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뵐게요. 마지막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 1번 지장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요.